안녕하세요. 오늘 국립현대미술관 건립 50주년 기념전 광장 2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최대한 저희 50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기보다 이야기를 나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큐레이터 팀이 이 전시를 기획했을 때 관람객 여러분과 함께 현대미술은 무엇인지 1950년부터 동시대까지 어떻게 한국미술 사회와 현대미술이 발전을 함께 해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관장님의 인터뷰나 미술관의 연역이나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는 이런 것보다 오직 미술만으로서 그 미술관 전시장의 공간 구성과 미술 작품 그리고 퍼포먼스나 예술가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관람객들과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장으로서 미술관을 펼쳐 보이고 싶었습니다. 미술관을 완성시킨 것은 바로 관람객 여러분들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선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문학, 건축, 디자인, 공예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현대미술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고 예술가는 왜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 없었던가, 그리고 이 예술작품은 그 당시의 관람객들과는 어떤 식으로 만나 나갔던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다양한 매체와 그 다음에 소외 장르라고 소위 얘기되어 왔던 그 시대에는 미처 알 수 없었지만 그 시대를 설명할 수 있는 디자인, 건축, 공예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큐레이터나 예술가뿐만 아니라 사회학자들, 그 다음 대중가요에 종사하시는 평론가들, 우리가 봤던 영화들 이런 것에서부터 많은 모티브와 영감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전시를 위해서 저희에게 최고 중요한 이 길잡이를 해주신 부분은 문학에서 차용을 해왔는데요. 바로 최인훈 그 작가님의 광장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광장이라고 하는 소설은 한국 현대사의 미술사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광장과 밀실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예술가 개인과 그리고 사회라는 부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예술가들은 어떤 식으로 사회를 바라봤고 개인의 역할을 진행해 왔는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또 한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장이라는 이러한 주제어는 포괄적이고 다방면의 것들을 모두 끌어안지만 한편으로 그것을 이루는 개개인의 모습과 그다음 갈등과 기쁨 모든 것들을 좀 중요하게 바라봤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장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 전시에서 영웅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지요. 우리의 광장을 이루어내고 변화를 이끈 것은 민중, 서민 그리고 백성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품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광장은 바로 1987년에 있었던 민주화 광장에 대한 현대미술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영감을 받은 곳이 어디일까요? 살펴보시면 상상이 되시나요? 영화에서 영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1987년하고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미술가들은 글개 그림이라는 형식으로 사회와 적극적으로 조응을 했습니다. 그때 창작된 글개 그림이 지금 보시는 한여리를 살려내라와 789 노동자 해방도인데요. 두 작품 모두 개인의 작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 35인의 시민 학생들이 같이 만든 것처럼 그 시대를 함께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한 공동 창작 작품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개의 이제 생활 오브제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기아 브리사라고 하는 자동차인데요.
80년대 후반에 생산된 자동차입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 실제로 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운영했고 그다음 인기가 있었던 자동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한열 열사의 운동화입니다. 이 운동화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이처럼 사회에서 격렬한 투쟁과 그 다음에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술의 힘으로 다시 복원되고 이것이 한 시대를 치유하고 화해하는 모습이 우리 예술이 사회에서 기여하는 역할이라는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오브제이기 때문에 이번 전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상일 작가님의 사진 작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일 작가는 광주 망월동에 있는 당시 1980년 민중항쟁 때 돌아가신 분들의 무덤을 촬영을 했습니다. 이때 이 매체는 다큐멘터리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면사포를 쓴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시나요? 무덤 앞에 있는 사진입니다. 실제 작가님은 그 당시 진학군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후회와 그 다음에 반성의 마음을 담아서 사진을 촬영을 했고 이 사진이 암실에서 다시 이게 이미지가 떠오를 때 이나지에 내가 쐈던 그 총알에 희생된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후회와 참회의 마음 속에서 이 작품을 창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동일하게 예술 작품이 주는 이 참회와 그 다음에 제의적인 역할에서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다시 한 공간의 예술을 통해서 만나면서 화해를 하고 그 시대에 대한 이런 모습들을 남기면서 사회에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이번 전시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주 작가님의 열발의 총성은 현대무용가들이 이 총성을 듣고 그 영감을 받아서 쓰러졌을 때 작가님은 이것을 촬영을 해서 리와인드 기법으로 다시 살려내죠. 그래서 이 작품에 보면 등장인물들은 끊임없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총소리는 전쟁에 대한 온유이고요. 이 총알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사회에 지금 동시대까지 관통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수많은 발전과 그 다음에 억압과 그 다음에 이게 분쟁과 이런 분단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하나의 키워드로 지금 상정되게 됐습니다. 직접적으로 전쟁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전쟁에 대한 의미나 그 다음에 전쟁이 예술적으로 어떤 식으로 영감을 줘서 이런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작품으로 저희가 초대하게 된 것입니다. 강요배 선생님께서 평생을 가지고 작작한 작품인데요. 동백꽃지다라고 하는 연작 시리즈입니다. 총 70점 이상의 시리즈로 창작이 됐고 대서사를 통해서 제주 4.3 항쟁의 시작점과 그리고 끝을 지금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이 전시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플하게 이 서사를 살펴볼 수 있는 작품으로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어떤 식의 삶과 이런 모습이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데요. 특히 이야기의 서술은 제주도의 이미지에서 마지막에 할머니가 손자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야기 구조로 지금 설치가 되었고요. 가족과 또 자기 신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정부군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살기 위해서 산으로 갔다가 이 투항을 하면서 이 내려오는 모습까지 아주 생생하게 이 드로잉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그 대립은 결국 한국전쟁으로 이어지지만 이 전쟁은 끝나지 않고 이재욱 작가의 사진작품 레드라인처럼 지금도 우리 무의식 쪽에 저렇게 붉은 선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남측과 북측의 분단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한 상징 이미지로 이재욱 작가님의 레드라인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당시의 인터뷰와 트라우마와
그리고 현재의 정치 사회적인 부분과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굉장히 잘 편집을 하고 해석을 해서 이렇게 남긴 이몽순 작가님의 숭시, 제주어이죠. 징후에 대한 작품이 미디어 작품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작품은 없었나요?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주 소중한 작품인데요. 김성한 작가가 전쟁 시기에 스케치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김성한 작가는 그 당시에 19세의 나이였고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스케치북을 들고 이 전쟁 시기에 서울의 장면들과 그다음 피난의 장면을 작품을 했죠. 이 청소년은 나중에 커서 누가 됐을 것 같습니까? 네, 고바우 영감을 그리셨습니다. 만화가가 됐어요. 서민들의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굉장히 만화사 중에 중요한 모티브가 된 작가인데요. 지금은 이 작가님이 청소년 시기에 이런 작품을 남기셔서 굉장히 소중한 자료이자 작품으로 해서 이렇게 전쟁 시기를 생생하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섹션의 특징은 직접적인 전쟁이나 학살 이런 부분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전쟁이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실황에 대해서 남기신 전상태 작가님의 작품은 사실 이번에 최초로 전시장에 공개된 작품으로서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변율령 작가님이 그 당시에 표현한 판문점 풍경과 북측과 남측의 포로를 교환하는 이런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대의 작품으로서 유화 작품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굉장히 중요한 작가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또 그리고 한국미술사에서 전쟁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표현을 하도록 하였었는데요. 이승택 작가님은 철조망과 이게 뿔의 형식을 통해서 분단과 그 다음에 실황에 대한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김혜련 작가님은 분단된 DMZ를 얘기를 하면서도 유화라는 특유의 마티에를 통해서 아주 깊이 있는 어떤 그 풍경을 남겨주셨습니다. 실제로 작업실이 파주에 있는데요. 파주에서 바라보는 그 임진강이나 분단된 하늘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풍부한 감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작가들이 바라보는 분단과 그리고 풍경은 깊이 있고 더 넓은 좀 더 확장된 예술의 세계처럼 이 사회도 확장되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과 염원을 담은 것으로 저희는 또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섹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바로 김구림 작가님의 금은태양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사실 60년대 작품이지만 태양을 이렇게 검게 표현하고 오브제를 통해서 섞어서 표현한 이 부분이 마치 한국전쟁의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 없게 검게 물들인 이런 부분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이 되어서 이 섹션에 선보이게 됐고요. 이 김구림 선생님은 이 검은 태양을 마주보고 있는 저 멀리 다른 방의 작품들이 보일 겁니다. 그 여성이 총을 메고 그 아이를 안고 있는 도상을 볼 수 있는데 바로 1970년대 한국이 참전했던 베트남 전쟁을 표현한 베트남 작가의 전쟁화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이 시기에 두 번의 고통스러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한국 전쟁이었다면 두 번째가 이 베트남 전쟁입니다. 두 전쟁 다 모두 세계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울게 돼 있고 이 전쟁이라는 부분을 고통과 이런 그 애도의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큐레이터는 전시의 기획의 의도를 디스플레이 기법을 통해서 관람객과 함께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전쟁 시기가 끝나고 궁핍했던 50년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해마다 미술에 관련된 리서치가 있을 때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미술가
뽑으라고 하면 항상 박수건 선생님과 이중섭 선생님이 이야기가 됩니다. 박수건 작가는 한국의 향토색, 미에 대해서 화강한 질감으로 표현하고 서민들의 삶을 표현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섭 작가님은 제주도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언지어로 표현을 했고 작가의 마돈나이자 아내였던 일본인 여성과 헤어졌던 이런 부분을 애틋한 그림으로 나타내기도 했었고 소를 통해서 또 한국 사회의 분노에 대해서 표출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는 미국 문화 중심으로 사회가 재편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아카이브 사진 중에 민코 코트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예쁜 모양을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바로 미군정의 소비문화,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소비문화를 대표하는 시대의 키워드라고 해야겠죠. 아프레거를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 전시에 선보이게 됐고요. 그 맞은편에 있는 사진은 바로 정범태 선생님이 찍으셨던 결정적 순간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한 어머니가 군사재판에 해부가 돼서 판결을 받기 직전의 모습을 사진작가가 촬영한 작품입니다. 군사재판에서는 그 당시에 사형도 굉장히 많이 구형이 되고 이랬는데 구형 직전에 아기가 걸어나가서 어머니를 찾고 있죠. 어머니는 어떤 판결이 날지 몰라 절망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 두 사진은 이미지 충돌을 통해서 그 당시 우리 사회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같이 배치가 돼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앞으의 글과 그 다음에 이런 어머니의 모습은 바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던 한국 사회를 한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미지 표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광장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아시아는 길 위에서 만나서 길 위에서 모든 얘기를 하고 길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큰 길, 어떤 길의 정점이라는 의미에서 한길이라는 키워드를 썼고요. 미국 문화를 통해서 추상회화에 대한 영향은 미술계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신조형파라고 하는 추상미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조형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시각예술 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이 작가님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추상 미술을 하면서도 전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영광과 모티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한국은 육아 교육을 통해서 그 아시아 철학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나 아버님이 공부를 하고 진지하게 성찰을 하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상이라는 부분을 그 서구라고 하는 유럽과 미국의 양식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의 근원적인 전통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작품에 나타나는데 아주 중요한 균형 감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시대의 달황환일과 고려시대의 청화매병을 함께 선보이고 이 작가님들의 작품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 부분들을 탐구하고 살펴볼 수 있는 이러한 코너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도자기 옆을 지나가다 보면 옹기를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이 옹기는 사실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실제로 한국 사회에 사라지게 됩니다. 옹기가 왜 사라졌을까요? 6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5.16 군사 쿠데타로부터 정립된 개발 독재 시대에 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에 급속한 개발 성장 정책으로 들어가면서 아파트가 건립이 됩니다.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서 마당이 없어지니까 옹기도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번 전시장에서 선보이는 옹기는 일반 옹기가 아니라 바로 그 실험미술 작가이시죠. 성능경 작가님의 어머니께서 쓰시던 3대가 지금 쓰고 있던 옹기를 저희가 초대해서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앵프로멜은 비정형이라는 뜻인데요. 비정형 예술이 왜 혁명적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아카데미즘이라고 하는데
국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오히려 형태를 알 수 있는 구상회화를 비판을 하기 위해서 형태를 없애고 물감의 마테리얼과 그 다음에 열정적인 감성을 표현하는 이런 작품들을 선보이면서 청년 전신을 표출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청년 전신은 사실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아주 냉각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 발전에 주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기에 총집결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큐레이터 팀은 디자인과 그 다음에 건축 부분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우표는 굉장히 지금도 취미로 모으시는 분들이 있죠. 이때 보면 새마을운동 우표가 발급이 됐고, 또한 이 시대는 그 TV랑 라디오라는 매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소비 사회도 굉장히 촉발되게 되죠. 김한용 작가님의 오비맥주 칼렌더의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약 30여 점의 작품 중에 선택한 작품인데요. 맥주와 이제 통닭, 소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시대와 우리 시대를 겹쳐 보이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꾸준히 좋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3섹션인 회색 동굴이죠. 회색 동굴은 밀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사회가 발전을 하고 개발되지만 유신 정권으로 들어가면서 문화를 굉장히 탄압하게 됩니다. 민주화와 자유에 대한 억압이 정권을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대두가 됐고, 작가들은 작업실에 들어가면서 예술 창작에 몰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보여주는 제목이 회색 동굴입니다. 그렇지만 회색은 경계로서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가능성을 열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70년대는 밀실에서만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실에 이 남겨진 작가들은 조형 실험을 아시아의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탐구하게 됩니다. 박서보 작가님은 묘법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끊임없는 그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물화일체죠. 의 경지를 통해서 자신이 비워지고 그 물체만 남게 되고 물체와 내가 자연이 하나로 동화되는 이 개념의 작품을 남겼고요. 그 다음에 윤영견 작가님은 화면에 번지는 목빛을 통해서 지지체로서의 바탕과 물감의 물성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맺고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런 철학적인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하정현 작가님은 아주 그 물감의 직조가 성기게 돼 있죠. 이 마대천을 서서 캔버스 뒤에서 물감을 밀어내면 앞에 어떤 식으로 밀려나와서 형상이 맺혀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또 한국화 쪽에서도 종이조 한지를 뜯거나 아니면 둥글게 이렇게 뜯어내거나 찢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한지에 대한 실험도 같이 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 아시아 철학과 한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전통이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실험한 작가님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 현대미술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매체로 세계적으로 지금 또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중요성이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외부로부터 저희가 더 강하게 자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관계가 가능하도록 해주신 분들이 바로 일본에서 활동하신 세 분의 작가님이십니다. 곽인식 작가님, 각덕준 작가님, 이후한 작가님. 1970년대 한국의 모노크롬 작가님들과 이 세 분의 작가님들은 서로 왕래를 하고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곽인식 작가님은 굉장히 중요한 원로로서 많은 영향을 주셨죠. 실험 미술에 이제
그 시초가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유리에 균열이 가는 작품이나 그다음 종이에 이렇게 태양의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을 아주 그 깊이 있게 다루셨고요. 그 다음에 이유환 작가님은 그 만남의 현상한 소설이라고 하는 모노파의 이론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이런 물성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남기셨죠. 곽덕준 선생님은 사실은 교토에서 태어나셨어요. 일제 강점기 때 부모님이 이주하셔서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인으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문화에서 그 이중 정체성, 사회적인 이런 관계에서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그러면서 양사에서도 배척되는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실체는 이렇게 무거운 돌이지만 사회적인 작대에서는 영어로 표시되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언유적으로 표현한 작가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현대미술의 다양한 조형의식과 이 고민은 한국 사회에서 지성인들의 이런 담론들과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술가들이 이렇게 고민을 했을 때 그러면 문학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러한 고민이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저희가 살펴봤던 것들은 바로 잡지 부분인데요. 이 당시는 잡지가 폭발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많은 잡지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미술과 관련돼서 살펴봤던 잡지는 안창기님의 뿌리 깊은 나무와 세미 깊은 물 두 가지였습니다. 세미 깊은 물은 여성 서사와 함께 좀 발굴이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전시에 초대를 했는데요. 표지화 보이시나요? 창간호에 바로 미나에서 차용을 해서 미인도를 표지화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 잡지는 실제로 유명인들을 쓰지 않고 길거리 캐스팅을 한국 문화사 중에 최초의 길거리 캐스팅이었죠. 그 여성들을 캐스팅해서 표지하러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많은 그 사진 작가님들이랑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잡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융합협으로 진행된 어떤 프로젝트라는 개념으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현대미술 쪽하고 중요하게 연관을 맺었던 잡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데이 서울입니다. 왜 이것이 바로 중요하게 됐냐 하면 청년들이 기성세대를 비판하면서 했던 예술 프로젝트이죠. 청년작가 연립전을 통해서 이렇게 촉발이 됐던 실험미술을 유일하게 다룬 매체이기 때문에 선데이 서울은 현대미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잡지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요 맞은편에 보시는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중반까지 한국도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베트남에서는 전쟁 기간 동안 작품을 현장에서 창작하는 아미 아티스트라는 이 작가군이 있었고요. 이 작가들은 후방에서 비단에다가 이렇게 물감을 잉킹을 해서 하는 작업과 그 다음 나전체계 공법을 통해서 전쟁의 모습들을 남겨놨습니다. 특히 여성민병대 작품은 여성들이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전쟁에 참여하면서 베트남의 해방을 위해서 활동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즘 여성 서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민병대의 작품도 한번 초대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끝에 있는 작품을 보면 바구니 속의 아이가 이 꽃을 가지고 누워있죠. 그런데 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이처럼 아이들이 편안하게 자라고 이게 꽃을 평화의 상징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이런 식으로 평화 예술이 공존하고자 하는 이 염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베트남 작가들만 그랬을까요? 한국에서도 종군하가라는 이름으로 우리 예술가들을 5분을 파견을 하게 되죠. 박영선 작가님은 스케치를 남겼는데요. 이분 동안 스케치를 살펴보면 숲의 풍경과 바다의 풍경을 군인들의 모습과 함께 남기고
또 이렇게 끊임없이 또 꽃을 그리는 어떤 작가님들 모습들을 확인을 하면서 베트남과 그다음에 한국이 이 전쟁을 통해서 비극적인 만남을 만났지만 예술을 통해서 화해와 치료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 코너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작품들은 베트남 국립미술관과 후쿠오카 아시아미술관에서 빌려옴으로써 아시아가 함께 고민하는 컨텐츠로 또한 선보이게 되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는 썬데이 서울이라는 재미있는 잡지와 현대미술의 이야기를 살펴봤었는데요. 그 작가님들의 작품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분들의 작품은 그 당시에 많이 소실됐어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것이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실됐는데 작가님들 중에 아주 소중하게도 가지고 계셨던 이태원 선생님의 작품이나 강국진 선생님의 작품과 함께 정강자 선생님의 이 작품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키스미라고 하는 이 정강자 작가님의 작품은 당시 여대생이었죠. 미니스커트를 입고 패기 있게 발랄하게 그 다음에 기성세대와 산업이 발전하는 한국 사회를 반영하는 이런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문화와의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바로 동백님 사건을 특별 코너로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동백님은 한자어로 동베를린을 의미합니다. 프랑스에서 그 한국화 작업을 하던 이영로 작가님과 독일에서 작곡을 하시던 윤희상 작가님이 동베를린에서 간첩 혐의를 받고 한국에 그 강제 소환된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안양교도소에서 2년 동안 복역을 하며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이 작가님은 결국은 무혐의로 풀려나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이 부분이 이슈가 돼서 많은 예술가들이 이 무죄 석방을 하라는 세계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님들은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옥중에서도 끊임없이 창작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저희들은 이제 주목을 하게 됐는데요. 예술가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작품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열정을 가진 자기 표현을 가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노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 이 조각 작품은 사실 재료가 풀입니다. 교도소에서 밥을 많이 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데도 밥풀을 가지고 종이와 뭉쳐서 이렇게 손이 건지러워서 손이 마렵다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요. 마려워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간장이나 된장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창작을 하신 거죠. 윤희상 선생님은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이마주라고 하는 작품을 작곡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관을 보시면 윤희상 선생님의 이마주 친필 악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벽에 보면 이 윤희상 선생님에게 영감을 준 그리고 동베를린에 가게 된 실질적인 계기가 된 그 사신도의 그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윤희상 선생님께 영감을 준 남쪽을 상징하는 주작 그림과 동쪽을 상징하는 백호조 이 두 점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두 점의 작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영감을 받으실 수 있나요? 두 번의 작품에 대한 부분을 그 오마주하기 위해서 그 현대미술 미디어 작가님이시죠. 박창경 선생님의 비행 작품에 윤희상 선생님의 더블 컨체르토가 배경음으로 쓰이면서 존경을 표했고요. 실험 연극인 이명진 그 연출가님은 두 분의 생가에서 흙과 이런 상징적인 자연물들을 배치를 하면서 사운드 아트를 통해서 예술가들의 끊임없는 존경과 이들 영감의 원천이 되어 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 살짝 이렇게 또 이 공간을 비틀어서 가게 되면
실험미술 쪽으로 지금 활동을 하셨던 선생님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얘기했던 그 실험미술과 다른 이 세 분은 긴 시간 동안 그 한국미술에서 평생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끊임없이 이렇게 작품을 창작을 하셨고요. 마침내 동시대 한국미술의 중요한 미술 양식으로 세계적인 양식으로 지금 또 거듭나게 된 이런 반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작가이자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구림 작가님의 작품을 보시면 24분의 1초의 연미라는 실험영화를 보시게 됩니다. 최초의 실험영화로 등극이 되어 있죠. 영화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대중문화와 그 산업사에 대한 빠른 이런 그 영상의 변화, 그다음에 이런 것들 기법을 써서 실험한 영화이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김구림 작가님은 동양방송에서 특수분장이라고 하나요? 그 부분에 일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했던 바디 페인팅들이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성의 그 짧은 미니스커트에 그 다리에 그 하이힐을 신고 바디 페인팅하는 이런 모습들은, 그리고 작가가 등장하는 이런 모습들은 바로 그 당시에 시대와 문화를 예술이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작품에 초대해서 선보이게 됐습니다. 70년대에 더 이상 한국에서 작품을 창작하기 힘들어 일본으로 건너가시면서 조금 더 물성에 대해서 탐구를 하시면서 동경국제 파나비엔날레에 출품하셨던 이런 작품들도 함께 볼 수 있고요. 또 한국에서는 크게 부각을 받지 못했지만 상파울로 비엔날레에 작품을 출품하면서 주목받았던 이승택 선생님의 바람도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물질과 우리의 관계성이나 그 다음에 그 장소의 부분, 그 다음에 전통적인 부분의 어떤 그 해석들이 함께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실험 미술의 대가들은 이렇게 개인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창작하고 남겨놓게 되는데요. 이 바람은 실제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자연 속에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올 때 펄럭이는 저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시장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길게 늘어뜨려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건영 선생님의 장소의 논리라는 부분은 나의 신체가 그 한 발짝 두 발짝 그 이동을 하고 내가 그려놓은 원을 통해서 그 달라지는 그 말의 지시성과 그다음 장소라는 부분에 대해서 탐구한 작품입니다. 흥농경 선생님의 작품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앨범에 꽂혀 있는 그 사진 작품을 또 촬영을 해서 또 앨범에 꽂아 놓거나 액자에 이렇게 보여짐으로써 그 사라지고 그 다음에 반복되고 또 물질이 어디 걸리고 어떤 식으로 담아지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물성에 대한 존재감에 대한 고민을 해온 부분을 살펴볼 수 있고요. 또한 성능경 선생님은 그 신문의 제호조 이런 부분들을 제호만 남겨놓고 하얗게 그 패널을 탈각시킴으로써 그 당시 암울했던 시기에 언론의 역할과 그 가치와 존재에 대해서 한 번 더 접근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예술 작품을 창작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 회색동굴이라고 하는 시기는 그 밀실이라서 많은 것들이 움츠리고 있고 위축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당시에도 예술가들은 끊임없이 연대를 하고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작품들을 창작을 해왔고 작가님들의 이런 노력과 작품을 통해서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고 우리들의 삶을 또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보시거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 시대의 사람이면 어땠을까를 상상을 해보면서 작은 이야기들, 작은 감상의 평이라도
만들어내실 수 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